너네 할머니 인공관절 수술 안 하면 평생 휠체어라며? 그럼 너 돈 많이 벌어야겠네? 곽 사장이 금태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던지며 비웃었습니다. 1985년 여름, 창신동 가방공장 2층 사장실. 창문 너머로 86 아시안게임 준비 현수막과 우리의 88 올림픽이라 적힌 포스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벽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걸려있던 수출 제일주의 표어가 바른 채로 남아 있었죠. 공장 안은 재봉틀 다다다닥 소리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주현미의 비오는 영동교의 노랫말이 섞여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는 낡은 천장 선풍기가 달달달 소리를 내며 간신히 맴돌았고 바늘과 실냄새, 접착제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축축했습니다. 작업대 옆엔 삼양라면, 달력과 우리 제품으로 세계를 일한 바랜 표어가 누렇게 변에 붙어 있었죠. 나는 진통제 하나를 물로 삼키며 사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병원에서 의사가 한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디스크가 완전히 터졌습니다. 48시간 내에 수술 안 하면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있어요. 병원 접수대에서 받은 견적서를 주머니에 꾹 쥐었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눈앞이 아찔했어요. 그 돈이면 내가 3년은 꼬박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내가 너 불렀어? 곽 사장이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한라산 담배를 피우며 날 흘겨봤어요. 그의 손목엔 값비싼 금시계가 반짝였습니다. 나는 허리를 굽혀 인사부터 했죠. 차마 눈을 마주치진 못했어요. 사장님, 밀린 월급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아, 또 그 얘기야? 요즘 사람들은 일은 대충 해놓고 권리만 찾는다니까. 월급, 너 혼자 밀렸니? 전부 밀렸어. 회사를 생각하면 지금은 참아야지, 안 그래? 사장실 안쪽 벽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가을의 보너스와 함께 지급, 설날 전 확실히 해결 같은 메모들이 캘린더 구석구석에 적혀 있었지만 그 약속들은 계절이 바뀌어도 지켜지지 않았죠. 사장님, 저희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당장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병원비가 급해요. 뒤쪽 선반에는 갓 구입한 듯한 골프채 세트가 놓여 있었고 옆에는 골프장 회원증이 걸려 있었어요. 곽 사장은 지난 3년간 똑같은 핑계를 대며 직원들 월급을 미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금시계를 바꾸고 외제차를 구입하고 골프 회원권까지 장만했죠. 그래서 그걸 지금 나한테 애원하러 왔단 소리야? 곽 사장이 담배를 브라운관 TV 옆 말표 아세아 재떨이에 비벼 끄며 고개를 기웃했어요. 나는 더 말이 안 나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 모아 절박하게 빌었어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단 일부라도 밀린 임금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진짜 살려야 할 분이 계셔서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국수집에서 일하다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광선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웃 아주머니의 전화로 알게 된 소식이었어요. 솥을 들다가 갑자기 허리를 붙잡고 쓰러지셨어. 구급차 왔을 때는 이미 하반신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셨다 했지요. 병원 로비의 형광등 불빛 아래 담당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디스크가 완전히 터졌습니다. 척수에 심각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어요. 48시간 내로 수술하지 않으면 영구적 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와, 넌 그냥 일하다 가는 소모품일 뿐이야.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밀린 임금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지급된 적이 없었습니다. 매번 명절 때마다 두어 달씩 밀려서 줬어요. 다들 다음 달에는 꼭 준다는 말만 믿고 버텨왔어요. 그만두면 이런저런 핑계로 아예 안 주니까요.
옆자리 영희는 애기 분유값이 없어 친정에 돈을 빌리고 말자는 집세가 밀려 눈물을 흘리며 자는 날이 늘었죠. 그 순간 곽 사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돈이 생겨? 어디서 쇼야 쇼를? 갑자기 따귀가 날아왔어요. 소리가 컸습니다. 불에 데인 것처럼 뺨이 달아올랐고 목이 한쪽으로 꺾였어요. 잠깐 귀가 울렸고 바닥에 시계 소리 같은 금소금이 댕그르 울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곽 사장의 팔에 차고 있던 금시계에 내 목에 걸린 쌍무지개 목걸이가 걸렸습니다. 목걸이 줄이 끊어지며 펜던트가 공장 바닥을 타고 멀리 튕겨나갔습니다. 나의 유일한 보물, 15년 전 언니와 함께 나눠 가진 쌍무지개 목걸이였습니다. 매일 밤 그 목걸이를 보며 언젠가 언니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했었죠. 그리고 지금 금도 은도 아닌 새로 만들어진 문방구에서 샀던 나에겐 가장 소중한 물건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순간 사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Excuse me, is this the office of Mr. Kwok? 부드럽고 또렷한 프랑스 억양의 목소리. 단정한 샤넬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이 들어왔고 그녀의 페라가모 하이힐 앞에 내 목걸이가 딱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걸 내려다보더니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몸을 굳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손이 떨리는 듯 했고 천천히 허리를 숙이더니 목걸이를 집었습니다. 이 쌍무지개 목걸이. 그녀가 펜던트를 감싸쥐었을 때 나도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멎었습니다. 그 눈, 그 손, 그 말투. 광선이? 내 동생?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진주 귀걸이가 흔들렸고 그녀의 눈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서서히 깨달음으로 바뀌었어요. 언니, 내 입에서 나온 단어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15년 전 고아원에서 서로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며 헤어졌던 내 언니. 그날 이후로 매일 밤 꿈에서 찾아다녔던 그 얼굴.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공장의 재봉틀 소리도 사장실의 에어컨 윙윙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내 심장 소리만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의 따귀가 날아오는 순간 내 목에서 목걸이가 끊어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문이 열리며 내 앞에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쓰러진 할머니의 수술비를 위해 무릎 꿇고 사정하던 그날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 쌍무지개 목걸이 1970년 고아원 앞 문방구에서 둘이 한 개씩 나눠 가졌는데 박광희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쥐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곽 사장과 송 이사의 표정, 무릎 꿇은 여직원의 모습, 사무실 전체가 흐릿해졌고 그녀의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1970년 초여름 서울 동대문구의 어느 고아원. 전날 비가 내린 후 맑게 갠 하늘에 무지개가 걸렸던 날이었습니다. 동대문구 희망의 집 고아원은 낮은 담장과 녹슨 철문이 인상적인 곳이었습니다. 시멘트 벽에는 새마을운동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마당에는 수도꼭지 하나에 아이들이 줄을 서서 세수를 했지요. 애경 세탁 비누의 향이 교복과 침구에 배어 있었고 공동 세면장의 시멘트 바닥은 늘 습기가 차 있었습니다. 광선아, 우리 오늘 나들이 가자. 12살 광희는 8살 동생 광선의 손을 잡고 고아원 담장 너머로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년째, 자매는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었지요. 광희는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어렴풋이 기억했지만 광선은 너무 어려 기억조차 없었습니다. 언니, 어디 가는 거야? 광선이는 머리카락을 양갈래로 묶고 낡은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원피스 소매는 몇 번이나 기워진 흔적이 있었고 주머니 한쪽은 실밥이 터져 있었습니다. 발에는 선배들에게 물려받은 뒤꿈치가 다른 흰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비밀이야. 내가 일주일 동안 심부름해서 모은 돈이 있어. 광희는 고아원에서 원장 선생님 심부름을 하고 받은 동전들을 꼬깃꼬깃 접은 휴지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앞치마 주머니에는 5원, 10원짜리 동전이 딸랑거렸어요. 두 자매는 고아원에서 10분쯤 걸어 나온 골목에 있는 태양 문방구 앞에 멈춰 섰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플라스틱 상자엔 껌딱지, 고무줄, 종이딱지, 구슬, 병뚜껑이 섞여 있었고 문방구 한쪽엔 활명수, 바카스가 얹힌 철제 선반과 손바닥만 한 손거울이 있었지요. 벽에는 학용품 할인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와, 언니, 저것 봐. 별사탕? 광선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쪽은 하얀 봉지에 담긴 별 모양 사탕이었습니다. 선택해봐. 오늘은 내가 원하는 걸 사줄게. 광선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이것저것을 오래 구경하다가 문득 작은 투명 상자 속 목걸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언니, 저거. 광선이가 가리킨 것은 두 줄이 겹쳐진 무지개 모양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습니다. 둥근 반원 모양의 두 줄 무지개가 겹쳐져 있었지요. 상자에는 딱 두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쌍무지개 예쁘다. 하나는 너, 하나는 나야. 광희의 말에 광선이는 기뻐 뛰어올랐습니다. 바닥에선 뒤꿈치가 떨어진 운동화가 툭툭 소리를 냈어요. 진짜 살 거야? 우와. 문방구 아저씨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목걸이가 든 상자를 내려왔습니다. 투명한 비닐 포장 안에 들어있는 두 개의 똑같은 쌍무지개 목걸이. 사실은 값싼 쇠에 도금을 한 것이었지만 두 아이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처럼 보였습니다. 햇빛에 닿을 때마다 무지개처럼 반짝이는 그 목걸이는 자매의 약속만큼이나 특별했죠. 아저씨는 전시용 상자에서 목걸이 두 개를 꺼내 각각 작은 종이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광희의 동전을 받으며 말했어요. 비 온 뒤에 무지개가 뜨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너희 소원도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 나란히 앉은 의자에서 자매는 목걸이를 서로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광선아, 이거 해주고 싶은 거 있어. 광희는 고아원 뒷마당에서 주워온 천 조각과 실 바늘을 꺼냈습니다. 고아원 공부방에 들어가 따뜻한 햇살 아래 그녀는 손바느질로 작은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교실 벽에는 박정희 대통령 사진과 잘 살아보세 표어가 걸려 있었고 낡은 칠판에는 조국 근대화라는 구호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광희는 바느질 솜씨는 고아원에서도 유명했어요. 원장님 옷의 단추가 떨어지면 꼭 광희를 찾았을 정도였죠. 이건 내가 만든 내 인형이야. 눈 하나는 내 눈, 하나는 내 눈이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떨어져도 서로 볼 수 있어. 광희는 인형의 한쪽 눈은 검은 실로, 다른 쪽 눈은 파란 실로 수놓았습니다. 그리고 인형의 목에는 작은 무지개 모양을 그려 넣었지요. 언니, 우리 떨어지는 거야? 광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언니의 소매를 꼭 쥐었어요. 아니, 그냥 혹시 모르니까. 이 인형이랑 목걸이만 있으면 세상 어디서든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어. 고아원 마당에서는 고학년 언니들이 꼬마야 꼬마야 놀이를 하고 있었고 남자아이들은 구슬치기에 열중이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며 마당의 긴 그림자가 담벼락까지 드리웠고 저녁 준비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어요. 그날 밤 광희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창밖으로는 통금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동생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그녀는 동생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내일 사람들이 우리 보러 온대. 언니가 꼭 지켜줄게. 고아원 전체가 잠든 깊은 밤, 광희는 창문에 볼을 붙이고 별을 보았습니다. 같은 별을 엄마 아빠도 보고 있을까? 꿈속에서라도 만날 수 있을까? 천장에는 형광등이 지잉 소리를 내며 깜빡였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다음 날 고아원 원장실에서 광희는 얼어붙은 미소로 동생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원장실에는 해외 임양 절차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광선이는 서울 종로구의 가정으로, 광희는 해외 입양을 희망하는 프랑스 가정으로 가게 됐어요. 원장 선생님의 말씀에 광희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원장 선생님 책상 위에는 입양 신청 서류와 여권 사진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해외 임양 성공 사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안 돼요. 저희 언니랑 같이 있어야 해요. 저도 동생이랑 떨어지기 싫어요. 두 자매의 눈물과 애원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시절 고아들에게 선택권은 없었으니까요. 당시 원장 선생님 책상 위에는 수출 1위 품목은 가발, 합판, 입양하라는 신문 기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매는 고아원 담벼락 밑에서 마지막으로 포옹했습니다. 담벼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붉은 벽돌 사이로 이끼가 자라고 있었어요. 언니 무서워. 광선이는 언니의 교복 소매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언니 광희의 작은 손이 떨렸어요. 울지 마. 기억해. 이 목걸이 있으면 꼭 다시 만날 수 있어. 언니가 너 찾을게. 광희는 자신의 손바닥에 엄지손가락으로 꼭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손바닥에도 같은 표시를 해주었죠. 두 사람만의 비밀 약속이었습니다. 약속해? 약속해. 광희는 동생의 치마 주머니에 수제 인형을 넣어주었습니다. 인형의 다른 색 두 눈이 이상하게 빛났어요. 이 인형의 눈으로 널 항상 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광희가 프랑스로 떠나기 전 동생이 새 가족을 따라 나가는 모습을 먼발치서 지켜봤습니다. 광선이는 입양 부모의 검은색 포드 코티나 뒷좌석에 올라탔고 차는 천천히 고아원 철문을 빠져나갔어요. 광선이의 작은 손이 창문 밖으로 나와 흔들렸고 목에 걸린 쌍무지개 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광희는 고아원 담벼락에 몰래 나와 돌멩이로 무언가를 새겼습니다. 광선아 언니가 꼭 찾을게. 광희가 프랑스로 떠나기 전날 밤 담벼락에 새긴 글씨 아래 쪼그려 앉아 울었습니다. 그 작은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어요.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바로 그 동생이 창신동 가방공장 사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광선아? 박광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광희는 목걸이를 꽉 쥐고 떨리는 걸음으로 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광희의 샤넬 정장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봉투가 살짝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헤어질 때 2개 만들어서 동생과 하나씩 나눠 가진 한쪽 눈은 검고 한쪽 눈은 파란 헝겊 인형이 고이 접혀 있었어요.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의 에어컨 소리, 곽 사장의 당황한 기침 소리, 멀리서 들리는 재봉틀 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지금 이 순간 부둥켜 안은 두 자매의 눈에서는 세월의 무게만큼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자매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야 했던 그날부터의 이야기가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1970년 종로구의 한 한옥집. 육중한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마당 한가운데 석류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는 풍경이 달랑거렸고 안방에서는
흑백 텔레비전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광선아, 이제 이곳이 내 집이야. 8살 광선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낯선 장소에 온전히 마음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언니와 떨어진 지 일주일 매일 밤 몰래 울었습니다. 목에 걸린 쌍무지개 목걸이를 꼭 쥐고서요. 어서 인사드려라. 이분들이 내 부모님이시다. 고아원 선생님 말씀에 광선이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새로 받은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뻣뻣한 옷감이 목을 조였지만 새 옷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특별한 날임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부부는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남자는 중견 신문사에 다니는 기자였고 여자는 항상 단정한 한복 차림의 전업주부였지요. 그들의 거실에는 금성사 흑백 TV와 회색 다이얼식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딸 방은 저쪽이야. 첫날 밤 대청마루를 건너 작은 방에 누운 광선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방은 깨끗했지만 아무런 장식도 없었어요. 책상 위에는 공책과 모나미 볼펜 서너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양어머니는 처음에는 광선이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머리를 빗어주고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고 과자도 사주었지요. 세파스 색연필 세트와 물풀, 그리고 당시에는 귀했던 파카 만년필까지 선물로 받았습니다. 집엔 처음 본 비싸 보이는 물건들이 많았지만 광선이에게 허락된 건 손때 묻은 연필 한 자루뿐이었습니다. 광선이는 항상 조심스러웠어요. 잘못하면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진다는 불안이 항상 그녀를 따라다녔으니까요. 첫 1년은 그럭저럭 지나갔습니다. 학교에 입학했고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아버지는 극장에서 상영되는 대한뉴스를 보며 정부 정책을 칭찬하셨고 어머니는 라디오로 나오는 가정생활상식 같은 주부 교육 방송을 챙겨 들으셨습니다. 1975년 10년 동안 불임이던 양부모님에게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마당에는 등남 현수막이 걸렸고 친척들이 몰려와 축하했어요. 집안에는 아기 탄생 100일 기념이라고 쓰인 액자와 금반지 세트가 전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당에 기념사진 찍을 때 아무도 광선이를 불러주지 않았지요. 그리고 이듬해 둘째 딸까지.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광선아, 내가 이제 동생들 잘 봐야지. 처음에는 단순한 심부름이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동생에게 우유를 먹이는 일. 그러다 점점 학교 갔다 오면 애기 봐라. 엄마는 목욕탕 좀 다녀올게. 국민학교 4학년 광선이의 하루는 분주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달려와 동생들을 돌보고 밤늦게 숙제를 했지요. TV에서는 전우가 방영 중이었지만 광선이는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동생이 올 때마다 둥개둥개 노래를 불러주며 달래야 했으니까요. 연탄갈이 날이 되면 아버지와 동네 아저씨들이 모여 지하 창고에 연탄을 쌓았습니다. 온 동네가 검은 연탄가루로 뒤덮였고 광선이는 쓰레받기로 마당을 쓸었어요. 엄마는 애기 있으니 먼지 들어간다며 방 안에만 계셨고 연탄재 치우는 일은 광선이의 몫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 사진을 찍는 날이 왔습니다. 청실홍실 사진관은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었어요. 벽에는 최신 브라운관 TV와 연예인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큰 카메라가 삼각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가족 모두 모여봐요. 사진관 아저씨의 말에 광선이도 자리에 앉으려 했습니다. 새 원피스는 아니었지만 깨끗이 다림질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광선아, 너는 사진기 옆에 서 있어. 어머니의 말에 광선이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사진기 옆에 서서
자신이 속하지 않은 가족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딱 하는 셔터 소리와 함께 그녀의 마음에도 금이 갔습니다. 왜 나는 사진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날 밤 광선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엌 한쪽에서 된장을 끓이던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뭐라고? 아니, 넌 그냥 다음에 찍자. 그날 내 옷이 낡아서 그래.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가족 사진은 몇 번 더 찍었지만 광선이는 항상 카메라 너머에 있었습니다. 가족 앨범에는 그녀의 모습이 한 장도 없었어요. 1978년 설날 친척들이 모인 자리. 거실에는 차례상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떡과 약식이 쟁반에 담겨 나왔고 어른들은 유신헌법과 물가 오른 얘기를 수군거렸어요. 이 아이는 누구지? 가정부 딸인가? 초라한 치마 저고리를 입은 광선이를 보고 오랜만에 온 친척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데려온 아이예요. 착해서 집안일도 잘 도와줘요. 중학생 광선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데려온 아이라는 것을. 광선이는 목걸이를 꺼내 쳐다봤습니다. 낮에는 항상 감춰두었지만 밤이 되면 꺼내보는 유일한 보물이었어요. 언니, 어디 있어? 보고 싶어. 연탄갈이 날 광선이는 아버지와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검은 먼지가 온몸에 묻었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지요. 방학 때 동생들 봐줄 거지? 우리 친정에 다녀올게. 학원비? 그럴 돈이 어딨어. 동생들 키우느라 바쁘잖아. 무슨 옷이 필요해? 헌옷 있잖아. 말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간 광선이에게 가족이란 단어는 이미 공허했습니다. 교복은 동네 언니 옷을 물려받아 수선한 것이었어요. 광선이의 더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어제 저녁 양아버지와 양어머니의 대화를 우연히 엿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더 부담할 필요 없어. 올해 봄부터 큰 집에 보내자. 애들 봐주고 집안일 도울 수 있을 나이잖아. 가족도 집도 이제 학업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한 그 순간 광선은 결심했습니다. 더는 누구의 그림자로 살지 않겠다고. 고등학교 졸업까지 기다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1980년 1월 19살이 된 광선이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쌌습니다. 쌍무지개 목걸이와 언니가 만들어준 헝겊 인형, 그리고 몇 장의 옷까지. 다른 물건은 하나도 가지지 않았어요. 10년간 살았지만 이 집에서 진정 내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새하얀 눈이 내리는 새벽. 이곳은 집이 아니야.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죽을 때까지 만나지 말아요. 한옥집 대문을 열고 그녀는 눈 내리는 서울 거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더 이상 그림자 같은 존재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따뜻한 목걸이를 꼭 쥔 채 광선이는 새하얀 발자국을 남기며 걸었습니다. 광선이가 떠난 후 그녀의 방은 곧 창고로 바뀌었습니다. 10년 동안의 흔적은 단 하루 만에 지워졌지요. 가족 앨범에는 광선이의 사진이 한 장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한 번도 그곳에 있지 않았던 것처럼. 1980년 1월 영하의 매서운 바람이 서울 거리를 휩쓸던 날, 광선이는 종로에서 동대문 방향으로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발에서는 감각이 사라졌고 배는 고픔에 쓰렸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몸을 씻고 버려진 음식을 주워 먹었습니다. 오늘 밤 잘 곳과 끼니를 찾는 것이 급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따뜻한 봄에 나올걸. 어디로 가야 하지? 주머니 속 잔돈은
100원짜리 2개와 10원짜리 몇 개뿐이었습니다. 동대문 시장 입구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 앞에 서서 광선이는 수화기를 들었지만 걸 번호가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전화 부스 안에서 잠시 추위를 피했을 뿐이었죠. 눈발이 다시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눈송이가 빙글빙글 내려왔고 사람들은 모두 목도리로 얼굴을 감싼 채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광선이의 낡은 코트는 추위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했고 흰 입김이 계속해서 공기 중으로 흩어졌어요. 어둠이 내리고 광선이는 창신동의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계단처럼 이어진 언덕길을 오르자 작은 노점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알루미늄 국수솥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나고 옆에는 양은 냄비에 멸치 국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노란 전구 하나가 천막을 밝히고 있었고 그 빛 아래 허리 굽은 할머니가 국수를 건지고 있었습니다. 한 그릇에 얼마예요? 광선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국수 냄새에 이미 침이 고였지만 가진 돈으로 살 수 있을지 걱정됐어요. 할머니는 광선이를 한번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대야에 물을 받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주름졌지만 따뜻했습니다. 세수 좀 해라. 얼굴이 얼었겠다. 광선이는 망설임 없이 차가운 물로 얼굴을 적셨습니다. 눈물인지 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광선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국수 한 그릇을 내밀었어요. 돈 없어도 괜찮아. 국수 한 그릇 먹고 가렴. 할머니는 노란 단무지와 김치가 올려진 국수 한 그릇을 광선이 앞에 놓았습니다. 국수 위로는 달걀 노른자가 동그랗게 떠 있었고 고추기름이 반짝였어요. 광선이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그릇을 받았습니다. 국수는 뜨겁고 눈물 때문에 짰지만 인생에서 먹어본 가장 맛있는 한 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설거지라도. 됐어. 너 여기서 자고 갈래? 뒤에 방 하나 있어. 광선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딸을 바라보는 듯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에는 하얀 머릿수건이 단정하게 묶여 있었어요. 정말요? 정말 괜찮으세요? 전 모르는 사람인데. 이 늙은이 눈은 아직 좋아. 내가 나쁜 애는 아닌 것 같구나. 그날 밤 광선이는 할머니의 작은 단칸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연탄 난로에서는 쉬익 소리가 나며 불꽃이 일었고 석유등 불빛이 방을 은은하게 밝혔습니다. 벽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는데 젊은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6.25 피난길, 잃어버린 내 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깊은 밤 창밖에서 불어오는 눈보라 소리와 함께 광선이는 오랜만에 따뜻한 곳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일어나. 국수 삶을 물 좀 길어오너라. 아침이 밝았을 때 할머니는 이미 천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광선이는 벌떡 일어나 세수를 하고 할머니를 도왔어요. 가마솥에서는 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여기서 일하면 안 될까요? 잠자리만 주셔도 돼요. 할머니는 오래도록 광선이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눈에는 무언가를 결정한 듯한 단호함이 있었어요. 너 어디서 왔니? 저 고아원에서 입양됐다가 이제는 갈 곳이 없어요. 가족은? 없어요.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어릴 때 헤어졌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광선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광선이는 오래도록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입양 가정에서도 결코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어요. 난 1950년에 딸 하나를 잃었어. 피난 오다가 죽었어. 내 또래쯤 됐었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빨리 앞치마로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어요. 이 늙은이가 너 같은 손주 하나는 있어야지. 그 한마디가 광선이의 마음에 따뜻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얼어있던 그녀의 가슴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광선이는 창신동 국수집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골목 공동 수도에서 물을 받아왔고, 낮에는 국수 장사를 도왔으며, 저녁에는 라디오를 들으며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동양고전 책도 많이 읽었던 분이라 광선이에게 춘향전과 심청전을 들려주셨어요. 국수집 옆에는 오뎅탕 포장마차가 있었고 그 옆으로 과일 가게와 옹기 상점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국수를 먹으러 온 손님 중에 가방을 맨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원 가방 공장에서 일하는 작업 반장이었고 갈색 숄더백을 들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 가방 단추가 또 떨어졌네. 여성이 숄더백에 떨어진 단추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광선이는 언니에게 배웠던 바느질 솜씨로 그 단추를 달아주었습니다. 할머니 국수집 뒤편에는 작은 재봉틀도 있었는데 할머니가 가끔 네이나 손수건을 만들 때 쓰던 것이었죠. 광선이는 단추를 능숙하게 달았습니다. 순식간에 매끄럽게 고쳐진 가방을 보고 그 여성은 놀랐습니다. 단추가 달린 자리는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어머,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네. 우리 가방 공장에서 이런 솜씨 필요한데. 그 여성은 동대문 근처의 가방 공장에서 일하는 반장이었습니다. 오랜 인연으로 국수집을 찾던 단골이었죠. 할머니, 이 아이 좀 데려가도 될까요? 우리 공장에서 일하면 밥도 주고 월급도 주고 기술도 배울 수 있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광선이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걱정과 애정이 섞여 있었어요. 내가 결정해라. 할머니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겠다. 광선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입양 가정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고 그녀는 그저 딸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가보고 싶어요. 가방 공장은 창신동 언덕길 꼭대기 동대문 시장이 내려다 보이는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4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로 창문마다 형광등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공장 안은 층층이 쌓인 천과 가죽, 실과 바늘,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손들로 가득했습니다. 미싱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렸고 벽에는 박정희 시대부터 걸려있던 수출 제1주의 표어가 바른 채 붙어 있었습니다. 첫날 광선이는 재봉틀 앞에 앉았을 때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해왔던 것처럼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만들어준 인형, 그 손바느질의 기억이 살아났습니다. 광선이의 작업대 옆에는 고려 라디오가 있었고 거기선 나훈아의 고향역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야, 이해 좀 봐. 첫날부터 이렇게 잘하네. 작업 반장이 다른 직원들을 불러 광선이의 솜씨를 보여주었습니다. 첫날 만든 샘플 가방은 마치 몇 년 된 기술자가 만든 것 같았어요. 박광선, 너 혹시 어디서 배운 거야? 아니요, 그냥. 광선이의 손끝에서는 마법이 일어났습니다. 가죽을 자르고 실을 꿰고 지퍼를 다는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창신동 골목엔 국제재단학원도 있었지만 거기 다닌 학생들보다 그녀의 바느질 솜씨가 더 정교했어요. 이건 타고났네. 이 손은 가방을 만들려고 태어났어. 직원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광선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재능을,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84년 초 광선이는
창신동 국수집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가방 공장에 다녔습니다. 낮에는 재봉틀 앞에서 땀을 흘리고 밤에는 검정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국수집 안에 작은 책상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늘 간식을 옆에 가져다 주셨지요. 그녀의 인생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빛이 들어왔습니다. 일요일이면 할머니와 함께 동대문 시장에 가서 천과 시를 구경했고 가끔은 명동극장에서 영화도 보았어요. 광선이가 가장 설레는 건 언젠가 생긴다는 서울대공원 놀이터에서 할머니 손을 잡고 걷는 꿈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검정고시 붙었어요. 광선이는 기쁜 소식을 안고 국수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안경을 벗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내 손녀가 최고지. 앞으로 야간 대학도 가면 좋겠다. 할머니의 말에 광선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손녀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 입양 가정에서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광선이의 인생도 다시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을, 비극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방 공장이 새 사장에게 인수된 것입니다. 광선이는 그 모든 것을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1985년 여름, 광선이는 야간 대학 시험 공부를 마치고 가방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봉제 공장들이 늘어선 골목길 어귀에서는 아이들이 딱지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광선이의 가방에는 영어 교재와 전자계산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산업대학 야간부에 입학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공장 앞에 도착하자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여직원들이 모여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번 달에도 월급도 밀린대. 뒷머리에 스프레이를 바른 영희가 말했습니다. 정말? 벌써 개월째잖아. 손에 맥심 커피를 든 말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곽 사장 또 골프장에 갔대. 직원들 밥값은 아끼면서 골프채는 새로 샀다더라. 광선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3개월째 월급이 밀리고 있었고 이번 달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할머니의 허리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쉬는 시간 광선이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장 입구의 동전 공중전화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에 꼭 할머니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이번 달 월급도 밀린대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보세요? 광선이니?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에 갔어. 광선이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옆집 아줌마 목소리에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고 동전 투입구에서 딸랑 소리가 났어요. 발 아래로 10원짜리 동전이 굴러갔지만 그것을 주울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침에 국수솥을 들다가 갑자기 허리를 붙잡으시더니 그대로 쓰러지셨어. 지나가던 아저씨가 119 불러서 병원으로 모셨어. 광선이는 재빨리 반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작업복을 벗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녀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뛰었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디스크가 완전히 터지셨습니다. 오래 국수 장사하시면서 허리를 혹사한 것 같네요. 지금 하반신 마비 증상이 보이고 있어 48시간 내에 수술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의사가 내민 견적서를 보고 광선이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견적서에는 요추 디스크 제거 및 유압술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적힌 금액은 그동안 모아둔 돈의 3배가 넘는 액수였어요.
게다가 수술 후 재활치료비까지 고려하면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보험은 적용되나요? 의료보험증을 갖고 오셨나요? 그래도 본인 부담금이 상당합니다. 광선이는 할머니의 고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수십 년간 국수를 만들며 굳은 살이 박혔지만 광선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어요. 할머니, 제가 어떻게든 돈 마련할게요. 수술비 걱정 마세요. 그날 새벽까지 광선이는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고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만 있으면 돼요. 다음 날 아침 광선이는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희망보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지요. 광선이는 용기를 내어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금색 명패에는 곽동철 사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장님, 할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셔서요. 허리 디스크 수술이 급해서 밀린 월급이라도 주세요. 곽 사장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어요. 또 돈 타령이야? 마지막 희망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요, 할머니는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무릎 꿇는다고 돈이 생겨? 어디서 쇼야, 쇼를. 갑자기 날아온 따기에 광선의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곽 사장의 금시계에 목걸이가 걸려 쌍무지개 펜던트가 바닥으로 튕겨나갔어요.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에 세련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익스큐즈 미. 여성의 하이힐 앞에 떨어진 목걸이를 보자 그녀는 굳어버렸습니다. 천천히 몸을 숙여 목걸이를 집어들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이 쌍무지개 목걸이. 광선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여성의 목에도 똑같은 쌍무지개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언니. 여성은 쌍무지개 목걸이를 꽉 쥔 채 무릎 꿇은 광선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려왔고 차갑던 눈빛이 점점 물기를 머금었습니다. 광선아. 광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5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무너지며 그녀의 세련된 외모 뒤에 숨겨진 어린 소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천천히 거의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다가간 광희는 동생의 뺨을 조심스레 만졌습니다. 방금 맞은 자리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마치 꿈을 확인하듯 동생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정말 내가 맞구나. 우리 광선이, 내 동생. 광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동생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광희 언니, 정말 언니 맞아요? 광선은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광희는 곧바로 동생 앞에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벌려 안았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마치 겨울 내내 얼어있던 한강의 얼음이 봄이 되어 녹아내리듯 오랜 세월의 상처가 눈물로 흘러내렸어요. 매일 밤 내 생각했어. 내가 잘 지내는지, 누가 괴롭히지는 않는지. 언니, 나도 매일 밤 언니 생각했어요. 목걸이 볼 때마다. 광희는 동생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날 고아원에서 약속했잖아. 다시 만나면 울지 말자고. 그런데 이렇게 울고 있네. 그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서로를 부여잡고 오랫동안 흐느꼈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곽 사장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어. 미안해, 광선아.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이렇게라도 만나서 정말 꿈만 같아요. 두 자매가 마침내 떨어져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을 때 광희의 표정이 점차 변했습니다. 동생의 붉어진 뺨과 무릎 꿇은 자세를 다시 인식한 듯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차가워졌습니다. 다시 전문적이고 위험 있게 바뀌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왜 무릎을 꿇고 있었어?
광선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날 돌봐준 할머니가 허리 디스크로 쓰러지셔서 수술비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밀린 월급도 못 받고. 광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내 동생을 무릎 꿇게 했습니까? 광희가 곽 사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방금 전까지 눈물로 젖어 있던 얼굴이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언니의 자세는 당당했어요. 곽 사장이 헛기침을 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혹시 아는 사이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지금 바이어 미팅 준비를 하러 가야 해서요. 바이어가 아닙니다. 언니는 우아한 동작으로 서류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금박으로 인쇄된 명함에는 세계적인 프랑스 명품 가방 브랜드 로고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클레어 박 루미에르 드파리 최고 경영자 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곽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프랑스 루미에르 드파리 브랜드의 CEO입니다. 오늘은 한국 OEM 공장 시찰차 왔고, 그리고 방금 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광희는 다시 동생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조심스럽게 동생의 옷매무리를 정돈해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시는 아무도 너에게 이러지 못할 거야. 그리고 다시 곽 사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체불했다고요? 그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광희의 시선이 사무실 한쪽에 놓인 골프채와 각 구입한 듯한 가죽 소파에 향했습니다. 그녀는 곽 사장의 손목 시계를 날카롭게 응시했습니다. 그래요? 사무실 리모델링과 새 가구, 그리고 그녀는 사장의 손목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롤렉스 구매는 가능했는데 직원들 월급은 못 주셨다? 곽 사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사업상 필요한 거죠. 어제 동대문 골프장에서 거래처 접대도 사업상 필요했습니까? 직원들이 굶는 동안요? 한국 OEM 공장 시찰 자료를 보면서 옆에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미셸, 지금 바로 법무팀을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급한 대로 서울지사법무팀을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그녀는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유창하게 말했습니다. 광희는 서류 가방에서 작은 손이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빨간 펜 같은 정확함으로 버튼을 눌렀어요. 곽 사장님,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 모두 녹음됩니다. 직원 임금 체불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곽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니까. 잠시만요. 이런 대화는 모든 관계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게 좋겠네요. 광희는 사무실 인터폰을 눌러 전 직원 비상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10분 후 3층 대회의실에는 모든 직원이 모였습니다. 광희는 당당하게 테이블 앞에 섰고 광선은 그녀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루미에르 드파리의 CEO 클레어 박입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박광선 씨는 제 동생입니다. 15년 전 고아원에서 헤어진 후 오늘 기적처럼 재회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몇몇 여성 직원들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감동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시찰 도중 불미스러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노동자 인권과 공정한 대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경영진은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심지어 육체적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이요? 직원 한 분은 아이 병원비도 못 내고 제 동생은 할머니 수술비를 위해 무릎까지 꿇었는데
당신은 새 골프채를 샀군요. 이게 설명될 일입니까? 광희의 차가운 질문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류상 이 공장은 귀하가 인수했지만 실제로는 우리 회사가 OEM 생산을 위해 투자한 곳입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광희의 비서가 서류 한 장을 곽 사장에게 건넸습니다. 계약서 말미에는 계약 위반 시 소유권 회수 조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 인권 침해, 임금 체불은 계약 위반입니다. 법무팀이 도착하는 대로 모든 장부와 서류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곽 사장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밀린 임금은 오늘 전액 지급됩니다. 법무팀이 도착하면 각 직원별 체불 임금을 정산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기쁨과 놀라움이 교차했습니다. 또 이 공장의 전 사장님을 찾아주세요. 불공정한 인수 과정이 있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사장님은 지금 동대문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하고 계세요. 회사를 빼앗기고 광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에게 연락처를 알려줘. 곧바로 모셔오게. 회의가 끝난 후 광희는 동생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언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도 마찬가지야. 한국의 모든 입양기관에 연락하고 고아원 기록을 찾아다녔어. 내가 종로구에 입양됐다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정말요? 언니가 그렇게까지. 당연하지. 어떻게 내 동생을 잊을 수 있겠어? 매일 밤 내 생각했어, 광선아. 광희는 동생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어요. 프랑스 입양 가정은 어땠어요? 잘해주셨어요? 응, 다행히 좋은 분들이셨어. 내가 패션 디자인 공부하는 것도 지원해주셨고. 하지만 매년 내 생일마다 나는 내 생일도 함께 챙겼어. 내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면서. 언니, 광희의 눈가에 마스카라가 번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업은 어떻게 그렇게 크게 성공하셨어요? 처음엔 작은 가방 디자인 스튜디오였어. 내 첫 컬렉션 테마가 쌍무지개였는데 사람들이 좋아했지. 그리고 모든 가방 안쪽에 작은 태그를 달았어. 내 동생 광선이에게라고. 광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삶이 순탄치만은 않았어. 하지만 항상 생각했지. 언젠가 너를 다시 만나면 모든 것을 줄 거라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할머니는 최고의 의료진이 배치되었습니다. 수술은 다음 날로 예정되었고 모든 비용은 광희가 지불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할머니가 흐릿한 눈으로 두 자매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광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니, 저 광선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제 친언니예요. 15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니. 광희는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광선이를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께서 우리 동생의 가족이 되어주셨네요. 광희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우리 광선이의 할머니는 제 할머니이기도 하니까요. 프랑스에서의 입양 생활, 소르본 패션 공부, 루미에르 드파리 창업 성공기, 그리고 광선은 입양 가정에서의 소외감, 가출, 할머니와의 만남, 가방 공장에서의 일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새벽녘 광희는 오래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잘 접힌 헝겊 인형이 있었습니다. 한쪽 눈은 검은색, 다른 쪽은 파란색으로 수놓아진 인형이었어요. 언니가 아직도 갖고 있었어요? 당연하지. 내가 가진 유일한 내 흔적이었으니까. 광희는 인형 옆에서 작은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새 쌍무지개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어요.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 루비로 만들어진 화려한 목걸이였습니다. 내가 직접 디자인했어. 내가 언젠가 다시 찾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광희는 새 목걸이를 동생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광선아, 내일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내가 돌아왔어. 이제 아무도 너를 다치게 하지 못해. 언니, 이제 정말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절대로. 약속할게, 광선아. 1985년 가을, 고층 아파트에서 두 자매와 할머니가 따뜻한 저녁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한 달 할머니는 이제 지팡이 하나로 걸을 수 있게 되었지요. 아이고, 이 늙은이가 이런 집에 살아볼 줄이야. 광선이 명란젓 국수를 가져왔습니다. 목에는 언니가 선물한 새 쌍무지개 목걸이가 빛났어요. 뉴스 봤어? 곽 사장이 징역 3년 선고받았대요. 광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곽 사장은 직원 임금 체불과 횡령, 탈세 혐의로 구속되었고 그의 재산은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권력과 뒷거래로 쌓은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죠. 직원들에게 모욕을 주던 그 입에서 이제는 변명만 흘러나왔습니다. 악행은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지. 다음 날 두 자매는 부모님 묘소를 찾았습니다. 함께 절을 올리고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조용히 불렀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 다시 만났어요. 이제 잘 지낼게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옛 고아원 담벼락에 새겨진 광선아 언니가 꼭 찾을게라는 희미한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1986년 봄 루미에르 드파리 한국지사 개업식에서 광선은 자신의 첫 컬렉션을 선보였습니다. 전 직원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게 되었고 옛 가방 공장은 새롭게 태어났어요. 이번 할머니의 국수 컬렉션은 제 인생을 바꿔주신 분께 바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언니 박광희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녁 한강변에 앉은 두 자매는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난 깨달았어요. 끊어졌던 건 목걸이였고 이어진 건 우리였어요. 광선아, 우리 정말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네, 언니.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해요. 별이 빛나는 서울 밤하늘 아래 두 자매의 목에 걸린 쌍무지개 목걸이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진짜 쌍무지개가 하늘에 걸린 것처럼.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하루 한번 운동 잊지 마세요.